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에서 출발해 서울의 아침을 여는 시간, 먼저 뉴스 라이브입니다. 이번 주 미 증시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혼조 마감한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만이 34포인트 올라 44,946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은 18포인트 밀린 6,449, 나스닥은 87포인트 하락해서 21,062에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고율 관세 발언에 기술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관련 메시지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한 주가 되겠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고용 쇼크, 금리 인하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의 성사 여부에도 많은 것이 걸려있죠.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회담 결과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장 초반 하락세입니다. 최신 기준 코스피 3,200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27포인트 떨어져 3,198. 코스닥은 10포인트 밀린 803입니다. 두 지수 모두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중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통령실은 다가오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앞서 경제단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경제 분야 성과 사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애로사항 청취 차원이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대통령실 3실장의 공개 기자 간담회도 연쇄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역시 회담 준비 상황을 포함해서 국정 관련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러면 이번 주 기재부의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발표가 됩니다. AI 중심의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도 나오는데요. 627 대출 규제 직전 가계부채 수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연기되면서 인도는 당장 27일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돌연 취소된 건데요. 25% 상호 관세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를 더한 50% 관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EU도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와중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인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무기 도입 유보 등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협상 없이 관세 발효 시한인 27일을 맞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다시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내 쿠폰까지 다 쓰고 왔다면서 소비 쿠폰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품을 사고 순대, 떡볶이 등도 직접 사 먹었는데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상인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지 나라 경제가 산다면서 다행이라고 화답을 했답니다. 해당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수해 상황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시민 11,000여 명이 오늘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상계엄이 특검 저지 등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행됐다는 건데요. 앞서 이미 지난 25일 시민 104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는 구속 후에 두 번째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을 했는데 오늘도 진술 거부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기억하시나요? 가난했지만 매우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를 말합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장 선두에 섰던 한국은 정체 국면이고 대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곳이 대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만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지금 GDP 보니까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4%를 넘었어요. 네, 당초 3.1% 전망했는데 네. 상황이 더 좋다 보니까 4.4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3% 넘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대만은 25년도에 4.45%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숫자가 좀 눈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8%가 넘었습니다. 8% 2분기 GDP 네, 성장률이요. 2분기 8.01%. 네. AI 뭐 특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8%라는 숫자 정말 오랜만에 본 숫자고요. 네. 같은 기간 싱가포르, 홍콩 성장률을 보면 4.4%, 3.1%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죠. 네. 한국은. 0.5%에 그쳤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 볼게요. 봤더니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 달러를 그렇습니다.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14년에 이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대만은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대만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대만이 올해 일단 제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뭐 거의 4만 달러를 한국, 일본보다 먼저 터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4만 8천 달러까지는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장극이 2014년만 해도 우리가 3만 달러 역장극 했다가 이번에 완전 다시 일본에 우리가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대만이 우리를 또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 한일 간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이제 삼국지가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경제 왜 이렇게 가파르다고 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AI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TSMC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는 무조건 TSMC를 통해서 이제 그 칩을 공급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SMC로 인해서 대만 이번에 그 2분기 성장세가 8.1% 성장률만 8.1%로 대단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AI와 관련된 칩이 그만큼 독보적이고 또 강력하다. 그래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여전히 대만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 TSMC가 공급하는 다양한 그 반도체가 전 세계를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도 이제 대만의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대만 기업인 거죠? 네, 대만 회사고 글로벌 파운더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네. 기업이죠. 사실 한때는 삼성전자보다도 약간 점유율이 낮은 못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네. TSMC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고객이 설계를 맡기면 그에 맞춰서 맞춤 생산을 해주는 업체로 그러니까 성장했고요.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거를 설계를 주문을 하면 그걸 맞춰서 맞춰서 만들어주는 생산해준다. 거죠. 네. 거기서 지금 잘하는 업체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TSMC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고요. 네. 이른바 이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들어갔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 TSMC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중소 기업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대만에 있는 AI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다 AI 서버 생태계, 엔비디아 서버 생태계 들어가면서 엄청난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이 10개 기업, AI 10개 기업을 보니까 지난해 매출이요 500조 원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 넘게 늘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대기업 위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위시한 여러 그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GDP 성장률 4%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끌고 AI 10대 기업들이 밀고 이렇게 맞습니다. 가면서 대만의 경제가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전쟁에 마구 휘둘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0% 우리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경제는 타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대만 수출의 대부분이 다 반도체입니다. 뭐 TSMC가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뭐 다를 바 없는데 사실 TSMC 같은 경우는요, 미국 관세 영향 줄이기 위해서 이미 3월에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뭐 세계 팹을 만들고 첨단 패키징 시설 만들겠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공장 세우라. 라는 걸 이미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거군요. 네네, TSMC가. 맞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반도체 뭐 100%, 뭐 주말에는 뭐 200% 얘기, 300% 얘기까지 나왔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이거 안 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측면에서 TSMC는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리 용 중에 이 대만뿐만이 아니고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도 지금 3% 넘게 성장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이게 AI뿐만 아니라 그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
금융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중심지로 옮겨오고 있고요. 네. 홍콩에서 옮겨온 그 금융 업체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홍콩은 홍콩대로 또 중국에서 금융이 필요할 경우에 홍콩에다가 또 그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의 GDP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4% 성장했고요. 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에는 1.5%였는데 2.5%로 올려잡았습니다. 홍콩도 역시 2분기에 3.1% 증가했는데요.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는 다 이제 금융 허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에게 개방적인 금융 그리고 또 경영 전략들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제 환경이 굉장히 좋은 나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좀 아쉽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래프 보셨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네. 0.5%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0%죠. 이제 여러 가지 기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일단 12월에 큰 우리나라가 행사가 큰 사건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런 것들까지 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이렇게 혁신에 좀 소홀했고 AI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좀 미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좀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0.5%, 0.8%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지만 하반기엔 조금 괜찮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옛날에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AI 분야에서 조금 머뭇거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대만의 약진에서 좀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해야 될, 어떤 혁신돼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공휴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금토일 연휴였는데 잘 쉬셨습니까? 그런데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워라벨 먼데이 제도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먼저. 일단 휴일이 지금 우리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날 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쉬자. 이런 식으로 아예 요일을 박아서 쉬는 거죠. 무슨 날짜를 날이기는 박는 한데 네, 맞아요. 5월 5일인데 5월 5일이 만약에 목요일이다. 이러면 그냥 월요일로 잡는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휴일을 5일이라는 숫자가 날짜가 아니라 5월 첫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네. 요일로 만들자라는 게 바로 워라벨 먼데이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아니라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이걸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다가 용역을 맡겼고요. 그 인사행정학회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한 결과를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어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비 지출액이 약 2조 정도 네.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요일을 지정하든 공휴일에 쉬는 건 같을 텐데 지정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강릉에 한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강릉을 가면 토요일 일요일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차 밀리고 뭐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호텔을 그러면 3일이 되면 좀 여유롭게 나는 일요일까지만 갔다 오고 월요일에는 잠시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숙박과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쓰게 되고 이게 소비 지출로 연결되는데 2조 1천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생산 유발액이 3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음식점과 숙박업을 통해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나라가 지금 원하고 있는 내수 진작책하고도 좀 연결되고 있으니까 네. 2조 1천억 원 이상의 다양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을 법으로 적용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운영 중이라고요. 네, 미국 이미 71년에 말씀하신 월요일 공휴일법을 도입을 했고요. 네. 일본은 200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5조 1천억 원까지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먼데이가 도입되면 모든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진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싶기도 한데. 네. 이게 다 되냐 이랬더니 3.1절, 뭐 광복절, 개천절 이런 거는 날짜 자체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절인데 뭐 월요일에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3.1절 아닌 이런 것들로 찾아보니까 어린이날, 그러니까 현충일, 한글날 이런 것들은 뭐 꼭 그날이 아니어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날의 의미를 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이제 월요일에 그 해당 주일의 월요일에 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도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론몰이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얘기해보죠. 10월 10일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해달라라는 좀 기대도 있었는데 정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건 진짜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연휴가 길어지면 사실 국내 여행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워라밸 먼데이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예 길어지면 오히려 해외 해외로. 여행 수요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조업 일수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수출과 생산에 확실히 타격을 받을 거다. 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상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1월 27일 우리 설날 때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3일이던 설 연휴가 6일까지 늘어났거든요. 지난 1월에 맞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와 이건 뭔가 국내에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 거두지 못했고요. 오히려 조업일수 줄면서 생산, 수출과 생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4일째, 주 4.5일째도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해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알래스카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딜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나온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는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18일 오늘인데요. 백악관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여는데 이 자리에 이제 유럽 정상들도 다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거 참석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보면 7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든든한 지원군으로 젤렌스키를 응원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겠지만 여기서 빠지면 앞으로 이제 그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정상 7명 이상이 계속해서 참석에 목소리를 낼 겁니다. 총리 나오네요. 영국 네네. 총리, 독일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네네네. 간다고 나왔네요. EU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 이렇게 등등 참여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입니다. 여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очень откровенным,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и,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приближает нас к нужным решениям. There's going to be some land swaps. There will be more Russian territory than there had been. I think we're pretty close to a deal. Now, look, Ukraine has to agree to it.
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 돈바스 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한번 지도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이 돈바스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저 지도에 보이시는 대로요. 사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 석탄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요. 이미 소련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철강, 화학 공장이 집중된 산업 중심지입니다. 게다가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들이 모두 지나가고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여러 가지 광물 산업도 많다 보니까 여기를 달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러시아가 지금 아까 그 지도 보신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 꽤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한 상태죠. 돈바스 네, 지역이. 이미 돈바스 지역의 88%를 점령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일부 12%까지 다 해서 아예 우리한테 넘겨라라는 겁니다. 네. 대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한테 주겠다라는 건데 이 주겠다라고 하는 면적이 보자면요. 달라고 하는 면적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아, 그 있어요. 저 북쪽 지역으로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북쪽 수미 지역. 지역이라고 네, 하죠. 수미 지역.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역인데 이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러시아 쪽 포기? 입장, 아, 네. 입장이긴 한데 뭐 이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받아들일 수 받아들이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거의 네. 한 23% 정도가 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평화 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가 한 7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부의 어떤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긴 해야 되는데 이 돈바스 지역이 워낙 이제 요충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 여기까지가 지금 이 회담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440제곱미터를 포기하고 5만 3천 제곱미터의 영토를 달라 이런 지금 상황이군요. 이게 이제 그 네. 제가 우크라이나 쪽에 약간 여론이 뭘까를 봤을 때 네. 왜 그 우크라이나 내부 언론이 어떤 입장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키이우 인디펜던트라는 곳이 쓴 기사를 보면 네. 러시아의 요구는 수도 키이우 포기 요구나 마찬가지다. 아, 그러니까 돈바스를 양보하라는 건 이 정도로 수도를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식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례 없는 공개적인 논쟁과 갈등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어땠었는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What makes America a good country is America engaging in diplomacy.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have you said thank you? Even today. You went to Pennsylvania and campaigned for the opposition in October. It's ocean,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do you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But I said to you, I want a ceasefire. with guarantees. Because you get a ceasefire. 네, 지난 2월 상황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또 한 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어땠었는지 기억하시죠? 아, 저 때 보면 사실 그 약속 입장에선 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죠. 그렇죠. 가가지고 완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고요. 일단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옷을 양복을 안 입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을 맞아요. 빚었는데요. 저 군복이었다, 뭐 양복을 안 맞아요. 입은 걸 가지고도 말이 있었어요. 이번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알래스카에서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했던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고 그들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속의 서름을 그대로 보여준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바스를 포기하라라는 건 수도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정서이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요. 돈바스를 양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포기를 안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지원해줬던 유럽마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는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 네. 안전 보장을 해주면 그 정도는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사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당사자인데 왜 우크라이나는 빠지고 미국과 러시아를 만나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휴전 협상 때요. 우리나라는 빠진 채로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휴전선을 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대국 간 단판으로 약소국 국경선을 결정한 80년 전 얄타회담 네. 이번에 재현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과 유사할 것. 근데 대신 안보를 지켜주겠다, 평화를 지켜주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안전보장은 없다라는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조금 약간 쉬게 되면 휴전이나 종전 아닙니다. 그런데 네. 평화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를 한 측면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입장 변화 같은 것도 감지되고 있어서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알래스카 회담 전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뭐 중국 등에 한 100%의 관세를 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회담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네, 관세 그렇습니다. 얘기가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관세에서 일단은 뭐 러시아 거를 쓰면 무조건 관세 다 뿌리겠다 이렇게 그 전에는 네, 그랬었죠. 그런 네.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대규모 무역을 원한다 이런 경제적 이익까지 강조하기도 다시 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네. 끌어들였네요. 러시아와 대규모 무역을 원한다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이 관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 이제 원유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유에다 이렇게 관세를 물리게 되면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한다. 그 얘기 계속 네,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뭔가 뭐 휴전이나 아니면은 뭔가 평화 유지를 얻어내야 되려면 이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압박만 할 수 없거든요. 이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보셨는데 화면에서 알래스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준 의전은 참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레드카펫에 저렇게 서서 또 우리 양쪽에 보면 또 전투기도 있었고요.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비스트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차 캐딜락 원에 같이 타자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동승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 차가 지금 보이죠. 네. 이 차가 지금 그 수류탄 또 지뢰 공격 이런 것도 막아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 이제 미국의 힘과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맹국 정상이 타는 경우는 있어도 네. 현재는 적대국 정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적대국 미국과 정상과 러시아는, 네. 함께 타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뭐 양쪽에는 최신식 전투기도 배치가 돼 있었고 하늘에서도 뭐 전투기도 네네네. 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보여주셨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홀대했던 그 장면과 대비가 되면서 역시 네. 약소국의 서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나가면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린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그걸 영어로 말했다면서 유일하게 한 말이 영어로 이 얘기 하나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서요 기자가요 영어로 질문했어요. 푸틴 대통령한테 계속 사람들을 죽일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푸틴이 나 영어 모르는데라는 식의 못 들었어라는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는 다음 회담 모스크바에서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회담이 푸틴 입장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에 대해서 제안이 흥미롭다,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22일 회담을 열어가지고 아마 3자 간에 뭔가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22일 뭐 3자 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밤부터 예정이 돼 있는 오늘 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만남.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떤 국제 정세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벤트로 보입니다. 이번엔 미국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머스크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맞소송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소송을 건 건 일론 머스크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뭐 2015년에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사이가 좀 갈라졌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를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비영리 목적으로 해서 전 세계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오픈 AI는 영리 목적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환을 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야 너희 원래 이거는 우리 사익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건 반칙이야. 이러면서 소송을 직접 제기한 거고요. 여기 이제 오픈 AI가 맞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 재판에 간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 창립 투자자 member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걸까요? 머스크 같은 경우 2015년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18년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투자 지분도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 머스크가 일단 밖으로 보이는 모습 뭐냐면요. 네. 올트먼이 오픈 AI 창립 당시에 그들이 세웠던 사명 이게 뭐냐면 인류의 광범위한 이익을 위한 AI 개발.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AI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돈만 벌려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면서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 해석하기로는 머스크 자체의 성격,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본인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알트먼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네. 하는 개인적인 그 성격을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이제 AI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의 AI를 띄우기 위해서 오픈 AI 쪽을 비난하는 것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사람 관계가 참 묘한 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절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픈 AI, 올트먼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AI 책사 자리에는 사실상 민간 책사 자리, 올트먼의 자리 잡은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FRB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연설할 때도 이제 오픈 AI CEO를 먼저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네. AI와 관련돼 있는 경제 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머스크는 뭐 하는 것마다 이제 뭐 좀 발목이 잡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머스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올트먼은 지금 뇌과학 관련 신생 기업에도 공동 설립해서 머스크와 또 경쟁 관계가 들어간다면서요? 이 둘의 약간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인류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네. 그래서 아마 머지랩스라고 할 수 있는 뉴럴링크의 대항마쯤 되는 곳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약 1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머스크 뉴럴링크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예요. 아직 비교는 안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약간 양쪽의 약간 대결 구도 측면에서 보자면 올트먼이 이제는 뉴럴링크의 대항마까지 뛰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이어서 뇌신경 과학 맞습니다. 분야에도 지금 뛰어들면서 머스크는 조금 입지가 조금 줄어들기라고 기분 하기에는 나쁜 건가요? 압박이 있는 걸까요? 이게 뉴럴링크가 워낙 앞서가고 있기 네. 때문에요. 사실 머지랩스가 좀 도전자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개발은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 우주 개발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존의 베이조스, 그다음에 AI 뇌과학은 오픈 AI의 올트먼. 자칫 따라잡힐 수도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격받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뭐 앞서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샘 얼트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펀딩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머지랩스를 통해서 이제 금방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가 그동안 이제 그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쟁이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번에 정부가 좀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좀 정부와 이제 소원해지고 있으니까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대결 구도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NS에서 머스크와 올트먼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눈길을 끌었어요. 네네네. 거의 뭐 애플이 챗 GPT 밀어주고 있다 이러면서 애플도 저격하면서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서로 막 참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뭐 이럴 때 이런 거죠. 애플에서 이제 기본 앱으로 깔려 있는 게 네. 이제 오픈 AI를 깔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소셜 미디어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는 이제 X 아니냐? 지금 전 트위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트위터는 왜 안 깔아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알고 보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오픈 AI, 이 챗GPT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깔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 그러면 그 오픈 AI 쪽에서는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죠. 그러면 너의 트위터에서는 그러니까 X에서는 그러면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샘 알트만과 머스크 간의 일단 SNS의 설전도 굉장히 재밌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약간 유치한 부분도 있죠. 알겠습니다. 머스크와 샘 올트먼 협력자였는데 지금도 격렬한 라이벌로 변하는 느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갈등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AI를 두고 벌어지는 어떤 힘 겨루기 아니면 미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지는 파워 게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I'm a hot air balloon that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like I don't care, baby, by the wa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Here come bad news talking this and that. Well, give me all you got and don't hold it back.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관광객 2천만 시대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신내수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차영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K코드의 광풍, K팝 데모넌터스의 열풍에 뭐 K팝, K푸드, K뷰티, 패션 할 것 없이 뭐 전반적으로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여기에 동달아서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2천만 명을 넘게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한국을 찾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대 최고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720만 명이 현재 지금 방문을 했다라고 있고요. 말씀하신 2천만 명에 대한 근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숫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캐더먼 효과 이전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효과들, 그다음에 K-팝, K-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코리아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요즘 만들어졌답니다. 코리아니즘. 예, 우리 이제 그 정서를 이제 글로벌화 시킨다라는 건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익숙한. 표정적인 익숙한 분이었는데 네. 이 얘기가 회자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구체화되는 어떤 외국으로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보통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원형과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뮤즈라든지 굿즈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상반기 5월까지 방문객이 720만 명이고요. 얼마나 소비했을까요? 상반기 때 무려 4조 4천억이나 소비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바로 2천만 명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관광 수입액은 대략 한 2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4천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라면 우리나라 GDP의 2.5% 2.5%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이제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지만 한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하반기에 대거 몰려 들어올 예정인데 자 그렇게 열리게 되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게 될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디에 가서 어떤 데 돈 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보통 어디로 갈까요? 소비 1순위는 당연히 명동입니다. 전통의 명동. 명동에 가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홍대. 예,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운서동. 뭐 아무래도 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네. 인천공항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에 올리브영이 또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많이 쓰는데 여기 말고 네.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나오면서도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성수동이 아하,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수동이라고 한다라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낡은 지역, 공장지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그럴 때도 하겠습니다만 있었죠. 예,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힙한 곳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K-뷰티와 K-패션에 대한 편집숍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성수동에서 무려 1,300억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400억 원 정도 결제를 했으니까 대략 한 220% 정도 네. 결제액이 좀 능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들을 보면 중국 분들, 미국 네. 분들, 일본 분들, 동남아인 분들 다 오시기 때문에 어허. 굉장히 트렌디하게 현재로서는 떠오르는 지역이 성수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수가 뜨고 있군요. 몇 년 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데이트 그리고 뭐 쇼핑의 성지가 됐었는데 이제 성수동이 외국인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의 강세 지역인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중구 일대의 어떤 그 관광 지도도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인근에 위치한 을충당이 더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줄임말 같아요? 네, 명동 주변에 위치한 을지로 충무로 신당을 말합니다. 아, 당이 신당이군요. 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명동은 구상권으로 여겨지고요. 이 을충당이 힙한 상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을지로를 살펴보면요. 을지로에는 이 인쇄 골목소와 또 필름 카메라 샵들이 즐비해 있으면서 그렇죠. 아날로그 감성과 레트로 컨셉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곳을 발걸음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결제를 하고 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을지로 2가가 375억 원, 을지로 4가 5가에서 218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신당동과 을지로동이 마주하고 있는 을지로 6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또 충무로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충무로. 저희 MBN 회사가 그럼요. 위치한 곳이죠. 저희 회사 앞에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현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기존 노포도 있고 새로운 가게들도 즐비하면서 많은 힙한 방문을 네.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근처에 광장시장도 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 핵심 관광 키워드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한국 전통시장 방문이라고 하네요. 네, 광장시장도 그 추세에서 또 뜨고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말씀대로 충무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낮 시간에 뭐 지하철역만 가봐도 좀 달라진 분위기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 명동 지역에 인접한 낙수 효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로 어떤 업종의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수동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K-뷰티 패션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숫자로 확인돼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불가능하죠. 외국인 카드사도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텍스 프리라고 그래서 환급해주는 이제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기를 통해서 보면 어디서 환급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라고 네. 보면 의료 용역 쪽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썼습니다. 어허. 대략 한 5,900억인데 이거는 원래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수 대비해서 단위가 크니까 네. 좀 금액이 좀 부풀려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낼 표현이라는 때 좀 지출이 내 지출이 좀 많아지니까.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위니까 그걸 인정한다라 치고 네. 차치한다라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상식과 부합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3,600억이 예. 결제가 됐고요. 백화점이 2,500억, 그다음에 의류 잡화가 2,400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K-뷰티, K-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의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건강보조식품이 오. 상당히 많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외국인 전용 판매장이라든지 호텔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 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외국 나갈 때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개별 관광이 많아지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잡화 쪽에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압도적인 1위는 의료 용역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또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뭐 K-뷰티와 패션의 화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MZ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쇼핑 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소위 올다무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어떤 예, 것인가요? 요즘은 다 줄임말이죠. 우리가 을충당, 네. 신당동 떡볶이도 네네네. 생각이 좀 나는데 어찌됐든 올다무입니다. 올다무. 예, 올리브영, 다이소, 아하. 무신사 예, 예. 이 세 군데를 보면 외국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K-뷰티라든지 K-패션 요즘 그리고 이런 곳들을 가보면 네. 과거보다 판매하는 제품 수도 다양해졌고 네네. 내용들도 다양해졌고 제가 어제 예. 서울 시내를 나와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네.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올리브영에서 직접 핸드폰을 켜고 누구랑 대화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아무래도 개인 SNS를 좀 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현지에 계신 따님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라고? 이거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정 우리 관광 지역에 위치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는 작은 샵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까지 요즘은 다 구색을 놔두고 예. 외국분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 올 상반기 때 외국인 매출 비중이 26%를 차지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4분 중 1분은 외국인들이 네.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방한하는 외국인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올리브영을 방문한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브영을 무조건 필수 코스로 명동 가보면 옛날에 한 건물 하나 건너서 스타벅스가 있었다라면 예. 요즘은 한 건물 하나 건너서 올리브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매출 구성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강남타운에는 외국인들 전용 우리가 이제 퍼스널 쇼퍼 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다이소 같은 경우도 해외 카드의 결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 때 60%나 늘어났고요. 결제 건수도 40%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별 관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 선물하기에 딱 좋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네요. 그래요? 그래서 3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성수동의 패션숍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네. 10대에서 20대 분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카테고리로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가면 식품도 그렇지만 뷰티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다. 여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관된 흐름이 보입니다. 패션과 뷰티 관련된 지출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이어서 가볼 텐데 다음 달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6호라고 해서 그렇죠. 대규모 외국인 단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는 잘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좀 대거 유입이 될 텐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련된 움직임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관광객분들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다라면 예. 더군다나 이제 단체 관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단체 관광이라면 시청자분들한테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이렇게 3명이 친구들하고 해서 한 10명 여행 간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단체 관광이 아니고 네. 회사 차원에서 위안서 랭커가 잘해서 회사 차원에서 보내주는 여행. 보상휴가 가는 보상휴가 같은 네. 뭐 수십 명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호텔비를 회사 차원에 내주기 때문에 네. 개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가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에 수요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관련 주식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올해 외국인들이 1,000억 가까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올해만 주가가 40% 넘게 올라가는 네.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주도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64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든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1,000억 이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관광 관련주를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도 이제 우리나라를 향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좀 잦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어떤 쇼핑 패턴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라별로 좀 상이한데 아직까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이용 비중이 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면세업계가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이 면세점이 분주해졌는데요. 예. 그 이유가 오는 10월 30일에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그렇죠. 있고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최대 연휴 기간입니다. 또그 이 시기예요. 때문에 면세업계가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3.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상반기 2019년 상반기 90% 수준까지 회복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비자 발표가 나고 나서 중국의 한 여행 플랫폼 사이트에서는 서울을 검색한 양이 30분 동안 120% 급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서울에 대한 관심 또 면세업계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면세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7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4대 면세업계 회사들은 뷰티 클래스라든지 또 K-팝 체험, K-팝 팬 미팅 등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면세점 쇼핑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디 해외 관광 나가서 보면 도심에서 산 물건도 이게 면세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 확인하고 또 환급 받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이 차원에서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큰 편의를 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라고 해서요. 예.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이후 추가 절차 없이 면세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예. 세금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별도의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어허, 네.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캐시백 혜택까지 함께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이야기 하는데 물이 워낙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노저는 움직임도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비자 면제가 되던 곳이었잖아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이제 비자 면제가 되다 보니까 해외 분들 다 이제 비자 면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인 비중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올 봄에 제주도를 갈 일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분이 길을 이제 버스 기사한테 가장 물어보니까 네. 버스 기사분께서 흔쾌하게 중국어로 간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태우시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네.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개별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30일까지 중국의 이제 한 플랫폼과 같이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여기서 현지인은 이제 제주도를 말합니다. 예. 그다음에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 이런 것들을 중국 현지 플랫폼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을 방한하시는 분들을 제주도를 연계하기 위한 이런 상품들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직항 노선이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주요 도시들을 공략을 해서 부산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미식 여행 컨셉을 가지고 현재 여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예정된 부산 불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 모집도 추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부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호남권도 그렇고요. 전북, 전남 지역 할 것 없이 뭐 곳곳에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 여러 면에서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맞이 준비가 아주 분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가 열린다면 확실히 우리 경제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대전제는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분위기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외국을 나가 보면 가장 큰 것이 이제 언어 장벽이고 이제 교통 불편이죠. 하지만 뭐 그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 가면 한국어 표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까지도 우리도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게 돼 있긴 합니다. 부산도 돼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명 계도라든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결제 편의성 이제 애플페이도 우리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서울, 부산, 제주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유한솔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청권 이렇게 해서 좀 분산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도 차제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성분들의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관광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된다라면 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일부 SNS를 보면 좀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네. 외국인인 척 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들어올 때 이러한 정말 사소한 한두 건들이 네. SNS를 통해서 퍼졌을 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국인들 우리의 일단 국내 관광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살펴볼 부분들 하나하나 한번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